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실상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이고요. 지난 방송서부터 저희가 그동안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진행했던 방송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정리 2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러세요? 뭔 분위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실명제를 합시다. 실명제. 저는 화살촉입니다. 네. 저는 붉은 달입니다. 저는 김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시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가운데고요.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다들 잠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감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듯 그래서 인사를 좀 늦게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부터 오늘까지 쭉 그동안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처음에 한국 사회가 예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속적인 성격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참 표현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누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뭐 정근대적인 모습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좀 기형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보통의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제 봉건제 하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맹아들이 만들어지고 힘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민중들의 힘으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근대적인 요소도 타파하고 이러면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보통 가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이 자체적인 이제 동력에 의해서 발전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이제 이식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로부터의 준비된 힘이나 절차 없이 왜곡되고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잠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제 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은 그 농촌이 하나의 자본주의의 맹아가 출발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봉건 시대 하에서 농업 부분에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자본을 이제 축적한 이제 자본을 많이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이제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자본주의적 농업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농업 구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좀 정근대적인 봉건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사라져 갔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나 미군 정기를 거치면서 아까 외부로부터 자본주의 질서가 유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농촌의 생산력 발전으로부터 자본주의 질서가 정립되어져 갔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농촌이 일제의 수탈, 이제 외국의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피폐해져 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애초부터 이제 경제 발전,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출발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처럼 농촌이 뭐 공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든지 국내 시장으로서의 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농촌에선 뭐 정근대적인 요소들이 뭐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상당히 좀 왜곡된 구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런 현상들이 뭐 농촌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뭐 천박한 자본주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뭐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부터 자본주의예요. 근데 돌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이후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뭐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명칭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하신 거를 제가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너무 천박해서 일반적인 다른 나라 자본주의로는 해석할 수 없다. 뭐 아까 말씀 기형적이고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천박함 뭐 이런 별로 안 좋은 말들만 쭉 앞에 자본주의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큰 틀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뭐 정치, 경제 이런 전반 분야별로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천박성이 무엇보다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속적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저는 이제 실제 이 군사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속적인 분야가 두드러진 만큼 그로 인한 이런 천박한 그러한 이제 이 성향이 가장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사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개념이거든요. 네. 국방 내지는 군사가 대내적으로 사실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면 난리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적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체제를 이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 임무.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 의무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군사적 현실을 볼 때 네. 과연 우리 군대가 그죠? 우리 군인 장병들이 과연 그러한 국방 의무, 즉 다시 말해서 자주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명령 체계에 의해서 한미연합사로부터 대비되는 이 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죠. 주한미군 사령부의 지휘로부터 한국군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예.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장병들이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과연 우리 국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태평양 사령부, 네. 주한미군 사령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 행정부를 위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총을 들고 있는가 상당히 이 모호한 그죠 그리고 이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의 국방 체계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방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수호해 나가지 그럴 수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인가? 그야말로 천박한 그런 이제 천박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그 예전에 한국 전쟁 직전에 미 군사 고문단장이 절묘한 얘기를 했던 말 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미군 몇백 명의 미군만 있으면 수십만의 이 한국군을 용병으로 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군인들이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미국 자본을 지키는 군인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례가 있죠. 예,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정치 분야에서도 이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천박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정부 수립 과정을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봉건 사회에서 원래 자본주의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보면은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뭐 시민 혁명이라든지 뭐 산업 혁명 이런 걸 통해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본가들이 정치 권력을 딱 획득을 하고 이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건데 한국 정부는 그래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자본가들이 정부를 세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이승만 박사. 예. 그렇죠. 자본가 출신은 아니죠. 자본가 출신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유학파 출신인가요? 네. 하와이 출신인데 이 한국 정부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보면 결국 이 어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미 군정이 딱 와가지고 미국 이 하와이 출신의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앞으로 너네 대통령이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단독 정부를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가 일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이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권력 구조도 놓고 보면 예.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이제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독점 자본이 되고 뭐 금융 자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정부도 이들 손에 이렇게 딱 쥐락펴락하는 눈치를 보죠. 예 그런 이제 국가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은 과연 그러면 한국의 이 독점 자본가들이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가? 정권을 딱 장악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재벌들 흔히 이제 뭐 한국에서는 재벌이라고 흔히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이 재벌들은
재벌들은 미국의 어떤 이 독점 자본가들의 기대 가지고 편입이 돼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면서 자신들도 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 국내 재벌들의 눈치, 물론 눈치를 보긴 보죠. 요즘 뭐 하지만 삼성 눈치 보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그 부차적인 거고, 실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눈치를 보는 건 결국 미국이라는 거예요. 예. 미국 정치인들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고,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미국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미국 민주당의 선을 잘 돼가지고 공화당의 선을 잘 돼가지고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권력 구조 자체도 일반적인 이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정책도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놓고 보면 원래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독점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정치는 물론 재벌들을 위한 정책 많이 펼칩니다. 네. 친재벌 정책, 뭐 재벌 프렌들리 뭐 이런 정책들도 많이 펼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결국은 미국을 위한 정책들을 펼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IMF 때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게 한국의 재벌들이 바란 거였는가? 음. 그때 당시 재벌들은 상당한 많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야, 너네 IMF 도입하고 신자유주의 도입해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게 됐고, 그런 이제 여파 속에서 신자유주의에서 미국에서 이제 요구했던 건 뭐냐, 뭐 경영 투명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자본이 한국 재벌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했고, 그 결과 한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팔려 나가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볼더라도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자국의 이 독점 자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그런 이제 정치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이런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독특하다는 표현이 안 어울리네요. 네. 뭐 정치 얘기 나왔는데 뭐 마지막에 경제 얘기도 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경제 전문가 네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재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한국에만 있는 구조다 재벌이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재벌이 형성되는 과정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자본주의 대기업이 성장하는 이런 구조랑은 상당히 재벌은 다른 경로를 이렇게 거쳐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보통의 이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유 경쟁을 벌이다가 그 중에 이제 힘센 놈이 생겨나겠죠. 힘센 놈이 생겨나면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그놈이 이제 덩치를 키워서 이제 대기업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이제 외국 자본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애당초 이제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냉전 시기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권과의 이제 경쟁 속에서 이제 미국 경제권으로 편입되어 있는 한국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몇몇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원조를 막 이제 무지하게 이렇게 줘가면서 네. 이렇게 육성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데, 이 재벌들은 기업 자체적인 뭐 경쟁력을 확보하는 뭐 기술 경쟁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누가 정치권과 미국의 연주를 잘 되어 가지고 돈을 잘 받아오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게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뭐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기형적인 이런 재벌 총수 중심의 정근대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봐지고요. 최근에 뭐 정경유착 우리 이런 게 항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뿌리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냐. 뭔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기술, 뭐 자본의 힘 이런 것보다는 뭐 정치권과의 연줄, 미국 정치권과의 연줄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좀 고착화되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보통 자본주의라는 게 독점이 형성되고 대기업 중심의 이 구조가 형성되어 가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이 일정 정도 자기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통 뭐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걸 보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기술 경쟁력에서 큰 몫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애초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재벌 기업의 그래서 하청 구조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 최근에는 또 재벌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그나마 이 명줄이라고 하는 하청 구조 역시 이제 붕괴되어 가고 이런 구조로 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당연히 이제 고용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고용이 열악하니까 서민 경제도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가 한 2,090시간 이런 정도 되던데 OECD 네. 국가들 우리 OECD 국가를 원체 좋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비교해보면 안 좋은 건 1등이야 우리.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봐, 그래서 2등했네. 이 OECD 평균에 비해서 325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공식적인 통계가 이런 거죠. 예, 노동계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 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1등. 1등.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11.4%, 10% 이상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구조인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최근에는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자영업자들도 몰락하고 있죠. 이런 가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노사 간의 이런 대립이라든지 민중들의 이런 열악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경제에 좀 왜곡된 구조를 뭐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늘 듣지만 우리나라 안 좋은 건 1, 2등이에요. OECD 통계 보면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경제도 이제 어엿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도 됐겠다. 그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기업도 있겠다. 이 정도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점만 보면 경제가 천박하다 뭐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그 장점도 봐야지요. 그 장점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한국 경제도 정상적인 이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됐다 이겁니다. 전화하신 청취자분의 얘기를 간략히 하면 그러니까 천박상이라는 게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은 천박성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그 요지를 좀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을 하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 규모가 매우 커졌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상적인 자본주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산력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 경제 성격이 변했느냐? 그런 거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아까 이제 농촌 얘기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이제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이제 농촌이 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국부 그죠? 이게 어떤 투자 여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업 부문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공업과 농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이 농촌이 수탈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이 최초에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에 농민들이 잘 산 적이 있었느냐? 없죠.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무역 규모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해서 이 한국이 어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천박한 자본주의 개념 자체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약간의 오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한국 사회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아직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른바 미성숙한 자본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으로 태어났고 이 성장하면서 갈수록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예속적 성격 그리고 의존적 성격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또 이제 구조적으로 기형성이 계속 강화되어 가는 이런 이제 강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또 각하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승만 박사님 하고 또 한 분은 또 박정희 각하님 두 분이 계신데 아까 이제 각서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각서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승만 박사 각서가 또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김병태 교수 건국대 명예 교수신데 이 김병태 교수가 쓰신 그 저서 중에 토지경제학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와이에서 강림하실 때
각서를 쓰게 또 나와 있어요. 벌써 그때부터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했냐면 미군정의 활동에 철저하게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한국으로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이 기형적인 자본주의, 이 천박한 형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군정식이 아닙니까? 이 미군정의 활동 자체를 한마디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 한민당이었죠 당시에. 이 세력을 이제 그 비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의 각서가 또 하나 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독일이라든가 이 서유럽 국가들, 일본 같은 국가들하고는 여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나라들을 학술적으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 금융 자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보통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제 금융 자본이 국가 전반을 이게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죠. 사실상 장악을 하고 해외 팽창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국 금융 자본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나죠.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좀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이른바 은행 같은 경우는 다 외국 자본을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금융 자본이 실제로 한국의 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지 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이제 서유럽 국가들과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것들 좀 말해주는 단서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천박성이라는 것이 뭐 중간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는 기형적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계속 꼬이는 이런 형태를 규정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질문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보통 자본주의 국가는 정치 권력과 자본이 결탁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 이게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천박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적인 일반 국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경유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독점 자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독점 자본가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실현을 시켜주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이 독점 자본가들이 직접 정계에 진출을 해서 정치 권력을 쥐는 경우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독점 자본가들 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우위 관계가 뒤집혀 있죠. 권력자들이 더 위에.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이 군사 독재 시절에 특히 심했지 않습니까? 재벌들 불러다가 청와대 한번 불러다가 밥 한 끼 사주면서 돈 내놔 그러면 그래요. 상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에서 봤어요. 제보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차떼기.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떤 거냐면 쉽게 예를 들면 조폭들이 딱 자기 이 구역을 딱 차지하고 업소들한테 삥 뜯는 거예요. 삥을 뜯는 거고 이 재벌들은 이 상납을 하는 거죠. 우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상납을 하면 이 권력자들이 뒤를 잘 봐주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구조 자체가 그냥 뒤집혀져 있는 반대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뭐 정경유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저희 아대한민국 방송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총정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속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 오늘 천박한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예속적이고 천박하다는 이 성격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좀 이게 제가 본 게 맞나요?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예속성과 천박성은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예. 예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속은 누가 누구를 예속을 하고 예속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관계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천박성은 그 자체의 성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천박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야, 너 정말 천박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혼자 있으면 돼요. 네. 천박성 얘기할 때는. 근데 야, 너 좀 제대로 좀 해봐. 너 왜 너는 너 사장님한테 너 완전 너 종이야? 이런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속성은 이제 다른 세력들, 다른 체제와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예속성과 천박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호 별개의 문제인가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만약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네. 아직은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팔다리도 약하고 그리고 몸도 허약하겠죠. 부모의 보호를 예, 아직은 보호가 필요할 때인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나이 때에 새우잡이 어선에 끌려가가지고요. 네. 거기서 노예 노동을 30년, 40년 동안 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팔뚝이 그죠? 엄청나게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깨도 막 그렇지 딱 않습니까? 벌어지고. 그 막 중노동, 육체 노동인데 그 노동을 막 하다 보면 그냥 막 몸은 단단해지고 막 이렇게 뼈도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생산력이나 이런 경쟁력을 보면 네. 웬만해 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청년에 비해 가지고 훨씬 일은 더 잘하겠죠. 그렇죠. 일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지적 수준, 학교도 못 갔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새우잡이 어선에서 계속 새우만 잡았는데 그럼 사실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천박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신체 조건은 매우 건장하고 그리고 이제 꽤 힘도 세요. 외형적으로 세 네. 보인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 체제와 제도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박약하고 그죠? 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노는 거는 초등학생처럼 논다고 해보세요. 사실 그러한 면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천박한 기질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가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네. 처음에 이 30년간 새우잡이 노동을 당한 그 사람이 원래 지능 박약 아닌가, 예? 지적 장애 아닌가라고 할 때 아니잖아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새우잡이 끌려가서. 어선에서 노예 노동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예속을 당했기 때문에 천박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예속성과 천박성을 논할 때는 예속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예속으로 인한 과정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 그야말로 이 사회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예속성이 본질이고 네. 천박성은 부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죠. 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마치도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 측면에서 국가 내의 측면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씩 개선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요즘에는 뭐 의료보험도 잘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질적으로 그죠? 저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리고 양극화가 해소된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는가? 지금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렵다는 것이죠. 왜? 핵심적으로 이제 대외적 측면에서 네. 예속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권을 회복하기 이전에는 주권을 회복할 때만이 바로 비로소 그러한 이 방향으로 좀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니 정말 아쉽네요. 그동안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엉망인가? 정말 화가 치밀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가?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화만 내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담벼락에 대고 욕이나 하면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일단은 국민 전체가 각성하는 게 일단 먼저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생각해보면 각성만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네. 당연히 행동을 해야겠고 그리고 혼자보다는 또 여럿이 함께 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당연히 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떠오르는 말이 좀 있는데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연설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움직이지 않으면 너네 다 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일종의 뭐 그 새누리당이나 또는 이제 과거의 한나라당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 사실상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현실에서 그런 식의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행동이 필요하고 또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또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요즘 흔한 말로 시체말로 깨시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깨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을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막방인데 나 이 말 안 하면은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좀 자연스럽게 한 말씀 하실 분 해주시죠. 그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미 관계가 예속적이냐 아니냐 사실 이런 화두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돼 왔습니다. 네네. 근데 주로 보면은 그러한 이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적 측면을 경제적 부분 내지는 이제 그런 경제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지는 이제 자본의 출입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속이냐 아니냐는 걸 규정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많이 있어 왔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볼 때는 사실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크지 않은 나라이고. 예. 그래서 커다란 미국이 크지 않은 대한민국을 뜯어먹으면서 먹고 산다는 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죠. 실질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정치군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동북아죠. 동북아. 미국이 바라보는 거는 한반도를 지탱점으로 해서 네. 저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 대륙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제 한반도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한미 관계를 볼 때 군사적 측면, 군사적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군사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봐야지 온전한 이 한미 관계의 이 실제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예. 얘기 나온 김에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 이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대학생들 강연을 했는데 이제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들어서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설명을 쭉 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그때 미국이 없었으면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사회주의가 됐을 건데 그게 맞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는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가 되느냐 사회주의가 되느냐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예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갔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뭐 사회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다시 더 좋게 만들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애초부터 우리의 선택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미국에 의해서 야 이게 좋은 거니까 너넨 이거 해 라고 강요가 돼가지고 사회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누가 좋은 거 얘기해 주면 그거도 따라가고 또 저 사람이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줏대 없는 자신의 운명을 그냥 남에게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는 한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한국민들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평화롭게 살고. 네, 대한민국 오늘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관심 갖고 들어주신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혹은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전해주신 분처럼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을 알았으면 이제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헌신복무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나라, 즉 미국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미국인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정확히 바라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될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뭐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당당한 나라의 주역으로 그리고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손잡고 정말 살맛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출연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아, 저들의 공화국, 아,